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수업은 요약집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약집 보시면 76페이지예요. 76페이지. 제2절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인데요. 공간 구조론은 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다 했고요. 입지 선정만 보겠습니다. 자, 제2절 파트에서는 주로 한 3문제쯤 보세요. 2-3문제인데 3문제가 잘 나오더라고요. 2문제 또는 3문제 보시고요. 먼저 네모 1번 보시면 부동산 입지 선정이 나와요. 이 파트는 옛날에 나왔지 요즘은 안 나와요. 패스합니다. 안 봐도 괜찮아요. 넘어가시고요. 자, 네모 2번 보시면 주거 입지. 얘는 여지껏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미국 쪽 이론인데요. 그러나 앞으로 출제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주로 나오기 때문에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입지 보게 되면 우리 요약집만 갖고는 정리가 안 될 거예요. 또 포인터, 내용들이 빠졌습니다. 자, 바로 2번 보게 되면 소득 변화와 교통비 변화에 따라서 주거 입지가 나오는데요. 이 파트는 이걸로 부족하니까 오늘 프린트 있죠. 보충 자료. 자, 프린트 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프린트 보시면서 보충 자료 참고 1번 보시면 최적의 주거 입지가 그래프도 나오고 설명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먼저 동그라미 2번 문장 먼저 볼까요? 2번 두 줄 있죠.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최적의 주거 입지는 한 개 주거비용 이꼴 한 개 교통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 밑줄 하시고요. 자, 이 파트는 그냥 문장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바로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프는 제가 칠판에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로축은 비용이 되고요. 가로축은 거리가 돼요. 그래프가 조금 특이하죠. 그래프가 둘 다 우하향망입니다. 하나는요, 기울기가 가파라요. 하나는 완만하다. 자, 가파른 우하향 기울기가 바로 한 개 주거비용입니다. 완만한 우하향 기울기가 한 개 교통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가요, 앞에 한 개자가 붙어요. 자, 한 개자가 붙게 되면 영어로 마지널이죠. 얘는요, 한 단위당, 한 단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단위당 주거비. 다른 말로 단위당 임대료. 더 쉬운 말로 평당 임대료를 말해요. 단위당 임대료. 다음에 얘는 단위당 교통비잖아요. 결국 양자가 일치하는 점.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최적의 주거입지래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한 개 주거비가 왜 가파르게 우하향합니까?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상식이거든요. 자, 얘가 뭐라고 했죠? 단위당 임대료, 평당 임대료. 자, 얘가 중심지죠. 중심지가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임대료가 낮아야 된다. 쉬운 그림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단위당 교통비는 왜 또 우하향합니까? 이유로 본다면요, 단위당 교통비니까 자, 중심지에서 1km 잡고요. 1km. 외곽지에서 똑같은 1km를 비교하죠. 얘들은요, 교통비가 달라집니다. 자, 단위당 교통비를 따진다면 이제 연비 따지는 거죠. 그러면 자, 연비를 따지면 기름값은요, 중심지가 많이 먹혀요, 외곽지가 많이 먹혀요? 중심지가 많이 먹히죠. 왜? 항상 서행하면서 신호등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중심지가 단위당 교통비가 많이 먹히면서 거리가 멀수록 이렇게 교통비가 점점점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둘 다 우하향입니다. 둘 다.
결국 양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최적의 입지가 결정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왜 일치하면 최적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따져보자. 자, 중심지에서 가까운 거리 D2라고 잡을게요. 멀리 있다 D3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집이 아주 멀리 있대요. 여기 우리 집이 있대. 자, 멀리 있으면 당연히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임들은 싸요. 그래서 이 지점은요, 자, 주거비용하고 교통비를 따지면 멀리 있으니까 교통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교통비가 많기 때문에 얘는요 최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교통비를 줄여야 됩니다.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멀리 이동한다, 아니면 중심지로 이동한다, 이렇게 도심지로 이동합니다. 도심지로 이동하면서 교통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요 최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도심지 가까운데 여기에 우리 집이 있다. 여기 서면 교통비가 적게 들어가요. 대신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죠. 그래서 주거비랑 교통비를 비교하니까 자 주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주거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최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거비를 줄여야 됩니다.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 외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외곽으로. 그래서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양자가 만나는 점이 가장 비용이 극소화되는 최적의 주거입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그래프 보시면 여러분들은요, 우리 시험은요 그래프가 절대 시험이 안 나와요. 모의고사 보시면 얘가 시험 지문입니다. 지문이 돼요. 그래서 단위당 주거비보다 교통비가 많다면 외곽지구나. 그래서 어디로 이동한다? 도심으로 이동한다. 이런 지문들이 이제 지문으로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들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확인했으니까 이제 지문 볼까요? 동함 1번. 주거입지는 자, 주택 서비스 가격과 교통비로 결정이 되는데 2번. 양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최적은 결정이 되고요. 점 3개 있죠. 첫 번째 항목은요. 주거비보다 교통비가 많으면 요거잖아요. 멀리 있잖아요. 이럴 때는 도심으로 이동하고, 두 번째, 주거비가 많아요. 그러면 시내 가까이 있죠. 그러면 외곽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양자가 이꼴 일치하는 점에서 최적의 주거입지가 결정이 돼요. 3번 내려가서 한 개 주거비와 한 개 교통비는 자 밑줄입니다. 모두 우하향 밑줄, 둘 다 모두 우하향. 자, 다음에 4번도 밑줄입니다. 소득의 증가와 교통의 발달은 최적의 주거입지를 외곽으로 이동시킨다. 외곽 동그라미. 자, 4번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뭘 말하죠? 소득의 증가와 교통의 발달입니다. 소득이 증가해요. 교통이 발달합니다. 자, 소득 증가와 교통의 발달은 자, 최적의 입지를 더욱더 외곽으로 이동을 시킨다. 외곽으로 이동을 시킨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다시 말하면 교통의 발달입니다. 교통이 발달되면 교통의 발달은 주거비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무엇과 관계된다? 단위당 교통비와 관계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교통이 발달이 되면 단위당 교통비가 증가됩니까? 절감됩니까? 절감이 되죠. 따라서 교통의 발달은 단위당 교통비를 감소시킨다. 그러면 교통비가 감소가 되면 이 교통비가 무슨 이동? 좌측 이동. 얘가 감소를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의 발달은 교통비가 감소되는 만큼 좌측 이동.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얘가 바로 교통의 발달입니다. 그러면 교통이 발달되는 만큼 양자가 일치하는 점은요, 노란 점이 되겠네. 따라서 교통이 발달되는 만큼 최적의 조건은 더욱더 이렇게 외곽으로 이동시킨다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시험 어떻게 묻지? 소득의 증가와 교통의 발달한 최적의 조건을 도심으로 이동시킨다.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더욱더 외곽으로 이동시킨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제 그래프와 지문을 모두 보충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봐야지 정확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요약집 봅니다. 자, 요약집 보시면 77페이지. 문장 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요, 따로 이제 요약집 보고 보충 자료 보기 번거로우니까 보충 자료를 지금 이 부분을 오래 가지고 여기다 딱 붙여버리면 요약집 대신에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단권을 시키시면 좋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78페이지. 상업 입지. 원래 틀림없이 나옵니다. 틀림없이. 따라서 앞에다가 별표 3개. 틀림없이 나와요. 자, 제목에다가 이렇게 표시할래요. 샵 표시. 뭐죠? 계산 문제. 제가 보기에 원래 얘는요, 계산 문제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계산 문제 나왔다면 자꾸 제가 공인모 게시판 보니까 계산 문제 한 2개만 준비한다. 어휴,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계산 문제 여러분들이 자력으로 반은 풀어야 돼. 반은 버리더라도. 그러면요, 웬만하면 65점, 70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요것만큼은요, 상업이치 계산 문제는 꼭 득점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괄호 1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나오고, 쭉 내려가서 2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오른쪽 페이지 3번,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 다음 페이지 보니까, 괄호 4번, 허퍼의 확률 모형이 나와요. 이걸 전부 다 합쳐버리면 이론 문제, 종합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론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편하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계산 문제, 한 문제는 아무래도 계산 문제 확률이 높아요. 계산 문제. 왜? 정리는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으니까. 1번부터 봅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거시적 접근 적어주고요. 거시적 접근이죠. 자, 그러면 크리스탈의 중심 이론은 일단 요약집 보기 전에 이 그림 아시죠? 삼각형. 을 3등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고차 중심지. 가운데가 중차 중심지. 아래쪽이 저차 중심지예요. 그러면 얘도 기억나시죠? 고차 중심지 하게 되면 땡땡땡 서울의 시청이다. 자, 서울의 시청은요, 얘가 서울입니다. 시청은 가운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시청.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하니까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크면서 동시에 자, 이렇게 거리도 멀리 적용된다. 이때 기능은요, 아주 복잡한 기능을 모두 수행합니다. 정반대로 저차 중심지는 바로 주민자치센터죠. 속칭 옛날에 동사무소죠. 동사무소라고 쓸게요. 자, 동사무소 하게 되면 저차인데요. 자, 이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한가운데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동사무소는 결국 범위가 작잖아요. 규모도 작고 거리도 짧아요. 기능은요, 복잡한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비교가 돼요. 가운데가 중차죠. 예를 들면 구청이다. 자, 그래서 이제 중심지가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저차에서 중차, 고차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적어지고 있죠. 적어지니까 무슨 형? 피라미드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부터 떠올리고 내용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바로 괄호 2번 개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2번과 3번을 묶어줍니다. 2번은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나오고 3번은요, 최소 요거치가 나와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 범위는 자, 기업은 중심지 활동이 적용되는 공간적 한계를 가리키는데 니은번이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로부터
언어 지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를 가리킨다. 0 동그라미. 0 동그라미. 그래서 얘를 싹 바꿔버립니다. 0이 아니고 1이 되는 지점이다. 틀린 말입니다. 1이 아니고 0을 가리키죠. 참고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3번 내려가죠. 하나의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보게 되면, 자, 모두 비춰입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크고 최소 요구치는 작아야 됩니다. 최소 요구치, 요구 동그라미. 항상 요구는 작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미 정리가 되었겠죠. 여기까지가 크리스탈의 중심지가 되고요. 다음에 거리 2번.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은, 자, 먼저 거래 1번 보게 되면 1번 모두 밑줄 하세요. 두 도시의 상거래 협인력은 협인력을 가리키는데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즉 두 도시가 끌어당기는 협인력을 말해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있죠. 1번 동그라미. 왜? 지문 자주 나오거든요. 자, 1번 두 도시는 밑줄입니다. 인구의 비례 밑줄. 인구의 비례하고요.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밑줄입니다.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2번 내려가세요. 상권의 경계를 보게 되면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을 모두 밑줄 하세요. 분기점은 고차 중심지로부터 멀고 저차로부터 가깝다. 그런데 2번 밑줄 껐잖아요. 이 지문이 똑같이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면 아래 여백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줄 메모하시면 더 좋아요. 왜? 화살표 지금부터 메모하는 게 시험이 나오니까. 자,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땡땡. 그럼 이 말이잖아요. A 도시가 커요. B 도시가 작아요. A 도시가 크니까 반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놈이 이렇게 많이 잡아당기지 이렇게. 작은 놈은 적게 잡아당기지. 이때 이 경계선은요. 자, A가 B보다 크다면 당연히 A가 많이 잡아당기죠. 멀잖아요. 그런데 얘가 안 나와. 어떻게? B를 모르요. 그래서 B 쪽으로 가깝대 말입니다. B 쪽으로 가깝다. 그래서 A가 크다고 해놓고 문제는 묻는 것은 B를 물어요. B를. 그래서 상권의 협인력은 B 쪽으로 가깝다. 그래서 이런 지문에 익숙해져야 된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3번 동그라미 이제 공식이 나와요. 분자 분모. 암기되었죠. 그래서 자, 상거래 협인력은 분자 분모가 나오는데 분자가 A 도시, B 도시의 인구 동그라미. 분모는요. 거리의 제곱 동그라미. 간단하죠. 예. 이렇게만 대입하시면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예. 계산 문제는 이따가 문제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3번 내려가죠. 컨버서의 분기점은요. 바로 요 지점이죠. 예. 예. 요 지점이 바로 분기점입니다. 요 지점 구하는 것이 분기점인데 그래서 분기점 하게 되면 얘는 계산 문제를 연습해야 됩니다. 이따가 역시 문제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그리고 4번 허퍼의 확률 모형인데요. 확률 모형은 화살표 적어줍니다. 미시적 접근. 자, 미시적 접근이 되고 왜냐? 소비자 행동, 소비자 행태를 분석하니까 미시적 접근입니다. 그러면요. 바로 1번 모두 밑줄 하세요. 고객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마찰계수 성수에는 반비례한다. 바로 계산 공식 풀어 쓴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목차 2번 내려가죠. 특징. 특징은요. 1번부터 6번까지 나와요. 다 필요 없고요. 1번, 2번, 3번, 4번 4개만 묶어줍니다. 4개. 1번부터 볼까요? 확률 모형은 대도시에서 쇼핑센터를 결정하는 확률 모형을 제시하는데 특정 지역의 2번 쇼핑센터에 갈 확률은 소비자와 행선지의 거리 동그라미. 자, 경쟁 쇼핑센터의 수 동그라미.
쇼핑센터의 크기 동그라미. 따라서 거리하고 수하고 크기로 결정이 돼요. 3번 밑줄입니다. 수요자 개성 행태 괄호 미시적 분석에 관심 밑줄. 미시적 분석입니다. 거시적 하면 틀린 말이고요. 4번도 출제되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 큰 상점, 고차 중심지가 있게 되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지나칠 동그라미, 지나칠. 아예 적어주세요. 선택할 X 적어주고요. 따라서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선택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지나친대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3번 공간 마찰 계수가 나오고요. 4번 고객 윤력이다. 4번 동그라미. 이는 공식이니까 공식도 암기가 됐을 겁니다. 분자 분모가 나와요. 자, 분자 보게 되면 A, B, C 도시의 매장 면적 동그라미. 분모는요, 거리의 제곱 또는 마찰 계수죠. 요거 동그라미 하시고. 자, 요대로만 대입하시면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5번요, 내려갑니다. 자, 상권의 획정 방법은 5번 앞에다가 X. 보지 마세요. 패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6번 상권에 관한 기타 이론. 자, 그러면요. 기타 이론은 자, 먼저 괄호 2번에 있죠. 현지조사법. 2번 앞에다가 X. 보지 마세요. 시면 나와요. 3번 넬선의 소매 입지론은요. 얘는 두 번째 줄 보시면 밑줄입니다. 소매 상점의 입지에 관한 8개 원칙 밑줄. 소매 점포에 8가지 원칙을 지시하는데 그래서 항목이 1번부터 8번까지 나와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죠. 이 8개 원칙 중에서 자 6번 보게 되면 양립성 동그라미. 그래서 넬슨은요 8개 원칙 중에서 양립성을 가장 강조합니다. 자, 양립성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서로 상호 보완 관계를 가리켜요. 병원 옆에 뭐가 있어요? 약국이죠. 양립성입니다. 또는 시장 가니까 정육점 옆에 야채 가게가 있죠. 모두가 양립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서는 양립성을 가장 강조합니다. 자, 추가로 이제 목차 보게 되면 앞에서 1번이 있죠. 소비자 분포기법 CST, 4번 비율법, 5번 회기모형. 이게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보게 되면 체계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는 게 좋아요. 모아서. 그래서 이제 이 파트도 여러분들이 보충 자료를 보시면 돼요. 보충 자료. 자, 보충 자료 보시면 참고 2번. 참고 2번.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 자, 출제가 되었어요. 간간히. 그래서 다 미국 쪽 이론이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럼 1번 가능 매상고 추계, 2번 체크리스트 활용이다. 자, 1번 동그라미.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은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비유 중에 회먹다가 체했다고 했죠. 그래서 비유 중 회체. 저자 보게 되면 비유 중 회체가 나와요. 그래서 비유 중에 회먹다가 체했다. 비유 중 회체 5가지입니다. 비율법, 유추법, 중력 모형, 회기 모형, 체크리스트 활용입니다. 그래서 5가지 비유 중 회체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율법은요, 2줄 나와 있죠. 맨 끝에 보시면 주관 개입이 크다 밑줄. 얘가 키워드예요. 따라서 자, 가장 주관 개입이 큰 방법은 비율법이다. 연결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유추법은요. 자, 기존 점포의 고객의 표본을 조사해서 화살표 밑입니다. 등 간격의 격자망 밑줄. 등 간격 격자망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상권으로 분석하는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그 문장에다가 얘가 바로 CST 기법입니다. 해석하면 소비자 분포 기법입니다. 따라서 CST 기법 또는 소비자 분포 기법은 바로 유추법을 가리키고 자, 바둑판처럼 등 간격 격자망을 통해서 상권을 분석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3번요. 중력 모형.
자, 세 줄 나와요. 세 줄. 자, 이런 문장보다도 키워드가 뭐냐? 약간 여백이 있죠. 세 줄 끝에. 약간 여백에다가 이렇게 적어줄래요. 화살표. 자, 수정 이미지겠어요. 그래서 수정 이미지 개수 단어가 나온다면 바로 세 번째죠. 바로 중력 모형인데요. 그러면 수정 이미지 개수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매상고를 예측하는데 이론 매상고하고요. 다음에 실제 매상고. 얘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론과 실제가 같을 수가 없다.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이렇게 조정한다. 이 차이를 조정해 주는 개수가 바로 수정 이미지 개수가 나와요. 다음에 네 번째 회기 모형. 회기 모형은요. 자, 두 번째 줄 괄호 있죠, 괄호. 자, 괄호를 밑줄합니다.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독립변수. 그래서 독립동그라미. 영향을 주는 게 독립변수예요. 그 결과 결정되겠죠. 결정되는 밑줄합니다. 매상고는 종속변수, 종속동그라미.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변수가 되고 그 결과 결정되는 것이 바로 종속변수가 돼요. 따라서 독립변수로부터 종속변수 값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한다. 이게 바로 회기모형입니다. 그래서 항상 키워드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단어가 나온다면 회기분석, 회기모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주관개입이 크다면요. 비율법, 수정 임의계수로 이론과 실질을 조정하더라 중력 모형,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회기분석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체크리스트의 활용은요. 1번, 여러 대안부지를 간편하게 평가하는데요. 거기다가 괄호 적어줍니다. 보조수단, 보조수단. 얘는 주 방법이고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에 불과하고요. 2번 보게 되면 주로 규모가 작은 회사가 많이 쓰더라. 작은 밑줄. 출전이 선 문제집 보게 되면요. 체크리스트는 규모가 큰 회사 틀린 말입니다. 작은 회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아래 여백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간단하게 메모합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 활용은요. 점포의 특성을 25개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25개 항목이다. 그래서 각각 항목마다 점수를 매기죠. 평점을 부여합니다. 이때 점수가요. 4점, 3점, 2점, 1점, 빵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쉬운 표현으로 우리나라를 친다면요. 수, 우, 미, 양, 가죠. 수, 우, 미, 양, 가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목이 전부 몇 개지? 25개가 전부 다 만점 받았대. 수를 받았대. 그러면 25 곱하기 4 하게 되면 100점 나오죠. 이런 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니까 어떤 점포는 90점. 되게 좋은 거죠. 어떤 점포는 70점이다. 또는 50점이다. 이렇게 평점을 부여해서 이렇게 이 점수를 보고 매상고를 체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출전이 선 또 문제집 보게 되면요. 이까지도 물어요. 자, 바로 한계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 한계 상황. 자, 수, 우, 미, 양, 가 중에서 한계 상황은요. 수를 말할까요? 우를 말할까요? 미, 양, 가 뭘 말할까요? 한계 상황. 그럼 되게 가장 나쁜 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왜? 25의 항목, 25 곱하기 빵점 하게 되면 0이 되어버리잖아요. 빵점짜리 점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한계상은 뭘 가리키느냐? 이걸 말하는데요. 네. 한계상황. 한계상황이 되면 자, 꼭 매상고를 떠나서 여러분 시험도 한계상황이 있어요. 자, 10월 29일 날 시험 치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한계상은 점수가 몇 점입니까? 60점을 넘어야 합격하는 거예요. 60점.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상은 몇 점? 시험은 60점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모자라더라. 그러니까 58점, 59점입니다. 정말 피눈물 납니다. 정말로. 그런 분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60점만 넘기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막판 공부가 중요하거든요. 예. 막판에 밀어붙이면요 통과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험은요 60점이 바로 한계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계상황 묻게 되면요 출진의 선 문제 보게 되면 한계상은 양을 말한다 틀렸습니다. 미를 말이에요. 미를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얘가 2점이잖아. 그러면 25개 곱하기 2 하게 되면 몇 점 나와요? 50, 50. 그래서 이렇게 평점이 이제 50점, 50점, 50점. 그러면 이제 요 점포를 넘었으면 그나마 괜찮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얘보다 못하면 쳐다보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가능 매상고 추계는요 비유 중에 회 먹다가 체했다 5가지가 조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요약집은요 82페이지 보게 되면 1번 CST, 4번 비율법, 5번 회계모형 중간중간 있잖아요. 체계가 부족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러니까 얘도요 딱 오래 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요. 예, 막판에 체계를 붙여가지고 만들어 주시고요. 83페이지. 자, 7번, 8번 묶어줍니다. 7번은 공간 분배 원리가 되고요. 8번은요, 입지 유형별 점포이다. 자, 공간 분배 원리는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설명을 다 펴겠습니다. 1번, 시장이 좁고 지읒 동그라미. 교통비의 차량이 작은 경우 지읒 동그라미. 화살표 집심 입지다. 지읒 동그라미 해서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 GGG. 지읒은 지읒이다. 암기시켜드렸잖아요. 그러면 2번 지읒자가 없어요. 시장이 넓고 탄력성이 큰 경우는 거꾸로 분산 입지가 된대요. 그 다음에 8번 입지 유형은 크게 3가지인데요. 자, 표를 보시면 집심성 점포,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중성 점포이다. 요 지문도 나오게 되면요 쉬운 지문입니다. 첫 번째 집심성 점포는요 지금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칸만 보시면 돼요. 자, 집심성 점포는 중심 업무지구 중심 밑줄 배우지 중심지 시내 한복판 입지하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두 번째 칸 백화점이나 전문품점을 들 수 있다. 다음에 집재성 점포는 뭘 돌려? 가구점. 한 곳에 모여 밑줄 끼리끼리 모여 있죠. 따라서 주로 전자제품이나 가구점을 취급한다. 또는 금융기관이나 광고소도 모여 있잖아요. 세 번째, 산재성 점포는 서로 흩어질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분산입지, 분산 밑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매점이나 편의품점이죠. 또는 동네 목욕탕, 세탁소 등을 가리킵니다.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요. 밑줄입니다. 국부적 중심지 밑줄.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농기구점이나 석재점을 들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괄호 9번 자, 구매관습 상품 유형에 따라서 표를 보시면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 나옵니다. 아주 가끔씩 묻는데요. 그래서 얘는요. 자, 선매품하고 전문품 있죠. 얘를 좌우를 바꿔서 뭐래요. 그러면 선매품은 뭐냐. 자, 척한 밑줄 아세요? 여러 상점을 통해서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입니다.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가구. 이 점포, 저 점포 다 비교하잖아요. 그건 숙녀복. 바로 선매품이죠. 반면에 전문품은요. 자, 두 줄 밑줄입니다. 브랜드가 고급이죠. 브랜드 이미지 등에서 특수한 매력을 찾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두 칸 더 내려가세요. 자, 네 번째 칸 보시면 밑줄입니다. 구매 노력,
비용,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 칸 더 내려가서 주로 고급 작업부터 고급 자동차나 고급 시계는요. 예.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전문품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문장을 바꿔서 묻죠. 구매 노력이나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은 전문품인데 이것은 선매품이다.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요. 85페이지. 네모 4번 공업 입지로입니다. 자, 공업 입지로는요. 거로 2번 입지인자, 거로 3번 입지인자 종류가 납니다. 2번과 3번 묶어주고요. 입지인자가 아주 가끔씩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번 보게 되면 입지인자 종류가 박스가 있죠. 자, 입지는 크게 두 가지, 경제적 인자와 비경제적 인자. 지금부터 이 박스 보시면서 빗자만 조심하자. 그래서 자, 맨 끝줄에 자, 모두 밑줄 하세요. 비경제적 인자는 정책, 행태, 국방, 자, 경제적 선호 등을 가리킨다. 해서 자, 얘가 바로 비경제적 인자, 즉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반면에 경제적 인자는요,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가 있죠. 그게 두 가지가 수입 인자와 비용 인자는 둘 다 돈으로 따질 수가 있잖아요. 다시 비용 인자가 수송비 인자와 비수송비 인자. 또 비가 나왔네요. 요 비자를 조심하자. 그래서 모두 밑줄 하세요. 비수송비 인자는 임대료나 택지비 등을 가리키는 얘는요,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인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은요, 비수송비 인자는 비경제적 인자에 속한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각각 빗자가 붙은 것만 조심하자는 말입니다. 맨 밑에 바로 2번 내려가죠. 공업 입지론. 1번 배부의 최소 비용이론 한 장 넘겼어요. 87페이지 괄호 2번 레시오의 최대 수요이론. 3번 그린 허세 자 비용 수요 총합이론이 나옵니다. 세 가지인데요. 다 필요 없고요. 1번만 집중하시면 돼요. 1번. 따라서 1번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배부의 최소 비용이론이다. 여기서 최소 비용은요, 화살표 하나만 적어줘요. 최소 운송비. 공장의 입지는요, 최소 운송비가 드는 지점에서 공장 입지를 강조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86페이지 보시면 온갖 그림과 설명이 많은데, 자, 너무 방대하죠. 맨 밑에 보시면요, 동함의 시업번. 시업번 찾았죠. 한 줄만 밑줄 하세요. 자, 주요 인자가 세 가지 있죠. 수송비와 노동비와 지적 이익을 고려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배부는 수송비를 강조, 수송비 동그라미 해서 셋 중에서 수송비를 가장 강조합니다. 집정력을 강조하는 틀린 말이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걸어서 한번 중량 감소 증가 산업 이 나오죠. 그러면 자, 걸어 2번, 3번 묶어줄래요. 2번은 보편원료, 3번은 국제원료 묶어주고 4번과 5번 묶어줄래요. 중량 감소 산업과 중량 증가 산업입니다. 얘를 통틀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5번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5번 보시면요. 자, 1번 시장 지향형 입지와 원료 지향형 입지 표를 보시면요. 자, 먼저 자, 왼쪽은 원료 입지가 나오고 오른쪽은 시장 입지가 나와요. 자, 항목이 많은데 이것도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죠. 보정 쓰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보정을 쓰게 되면 불이익이 크다고 했죠. 바로 보정 시에는 불이익이 크다 국가문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보정 시 국가문입니다. 이렇게 암기해 있잖아요. 보정 시 국가문. 따라서 보정 시 시장 입지가 되고요. 국가문 원료 입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보편 원료가 많으면 시장 입지가 되고 중량 증가 산업이면 시장 입지가 되고요. 다음에 국감원, 국지 원료가 많으면 원료 입지가 되고 중량 감소 산업이면 원료 입지가 된대요. 그래서 보정시 국감원으로 바로 푸시면 돼요. 자, 표를 봅니다. 먼저 원료 입지는 한 칸 내려가서 자, 원료 입지죠. 첫자 원 동그라미. 한 칸에서 중량 감소 산업 감 동그라미. 두 칸 내려가서
편제 원료 국지 국 동그라미 하니까 국감원 나왔잖아요. 국감원. 다음 오른쪽 시장 입지는요. 자, 첫자 시 동그라미. 한 칸 내려가서 중량 정가산업이다. 정 동그라미. 두 칸 내려가서 보편 원료 보 동그라미 합치니까 보정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정시 국감은 빨리빨리 푸셔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칸 원료 지수와 입지 순형이 나와요. 두 개 묶어주고요. 원료 지수는 분자분모죠. 이것도 제가 암기시켜 드렸어요. 분자분모. 부산에 유명한 시장이 있죠. 남포동에. 바로 국제시장. 그래서 자 분자가 국, 다음에 분모가 제, 국제 나왔죠. 그래서 국제원료 중량 나누기 제품 중량은 원료 지수가 되고 얘는요 1보다 커야 되겠죠. 1 동그라미. 1 동그라미. 다음에 입지 중량은요 2보다 커야 된다. 2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1만 더해주면 돼요. 이럴 때 원료 입지가 되고 이보다 작으면요 거꾸로 시장 입지가 되고요. 자, 표 밑에 목차 2번 내려가죠. 노동을 중시하는 입지는요 노동 집약직이다. 자, 쉽게 말하면 뭐죠? 저임금. 저임금직이죠. 어떤 예가 있죠? 주로 의류나 신발 산업이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노동 지향형 입지가 되고 4번 내려가세요. 지적 지향형 입지는 공장이 서로 모여 있죠. 그래서 밑줄입니다.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 밑줄. 이런 예가 바로 자동차 산업이다. 또는 석유화학공업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가 서로 끼리끼리 모여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입지선정 요약집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이제부터 문제집 봅니다. 문제집 볼게요. 자, 문제집은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자, 지난주 68페이지는 풀었잖아요. 그래서 69페이지부터가 입지선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대표 문제를 체크합니다. 체크. 동그라미 할게요. 14번 동그라미. 15번 다음 페이지. 16번. 18번, 19번. 다음 페이지요. 21번. 다음 페이지. 23번. 다음 페이지. 27번. 30번. 다음 페이지요. 정책 넘어갑니다. 자, 박스 탑 문제 있죠. 탑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3번. 6번. 다음 페이지. 9번. 12번. 다음 페이지. 16번. 다음 페이지. 18번. 다음 페이지. 23번. 25번. 다음 페이지. 자, 지금부터 요거 합니다. X. 보지 말라면 절대 보지 마세요. 27번 X, 28번 X, 29번 X. 쳐다보지도 마세요.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올 게 아닙니다. 시험 문제 다 버리시고. 다음에 동그라미입니다. 31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33번. 다음 페이지. 37번, 38번, 39번. 다음 페이지요. 41번, 44번. 다음 페이지. 47번, 49번, 50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69페이지입니다. 14번부터 봅니다. 공업 입지론이죠. 14번.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업 입지를 묻습니다. 1번 공업 입지 선정은 산업 종류에 따라서 시장과의 거리, 원료와의 거리를 고려한다. 맞는 말이네요. 또 정치나 국방, 개인의 선언은요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비경제적 인자도 고려 대상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2번요. 원료 무게에 비해서 제품의 무게가 크다. 제품의 무게가 어떤 게 있죠? 바로 맥주 산업이죠. 천연음료. 제품이 무겁잖아요. 이러면 제품을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장 근처, 시장 입지를 하자.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3번은요. 자, 뭘 묻죠? 시장 입지를 묻죠. 이겁니다. 시장 입지를 묻으니까 보정시. 보편원료가 많으면 중량 증가 산업이면 시장 입지가 돼요. 따라서 3번. 원료 지수는 규준이 1이잖아요. 1보다 큰 산업. 자, 중량 증가 산업이죠.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들은 제품의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장 제한 입지를 선호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4번요. 미숙련공을 많이 사용한다. 가모네요. 바로 의류나 신발이죠. 얘는 바로 노동 제한 입지죠. 그러나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은 아니지. 얘는 바로 지적 지향형 입지죠. 이를 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자동차나 석유, 화학공업을 가리키는데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 빼야지 바로 노동 지향형 산업입니다. 틀린다? 4번 틀렸고요. 5번요. 배에 버는 다른 병이 일정하다면 최소 운송비가 드는 지점에서 최적이 지게 된다. 맞습니다. 자,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수다. 수송비와 노동비와 집정력 중에서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수다. 맞는 말이네요. 틀린 답 4번 틀렸습니다. 15번요. 다음 중에서 시장 제한 입지를 선언 사업에 속하는 것은 자, 시장 입지가 되면 찾아내겠네요. 시장 입지 보정시에서. 주로 답은요. 보편 원료가 많거나 중량 증가 산업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요 문제는 자, 보편 원료와 중량 증가 단어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그러면 3번 보게 되면 유통기한이 짧아서 완제품의 부패가 심하다. 얘도 바로 시장 입지가 되네요.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러면 자, 1번 중량 감소 산업은요. 바로 국감원이죠. 얘는 바로 원료 입지. 또 4번과 5번이 있죠. 4번은요. 편제 원료와 똑같은 말이 바로 국제 원료죠. 그러니까 이제 1번과 4번은 바로 국감원 원료 입지가 되고요. 5번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산업도 원료 입지가 되고요. 다음에 2번 보게 되면 운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면 지적 지향형 입지가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16번 상업지역의 입지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2번, 3번은요. 배우지의 설명인데 요즘은 별로 안 중요해요. 1번 상권이란 바로 배우지를 가리킨다. 영어로 힌틀랜드가 되고요. 또는 시장지역이라고도 한다. 맞습니다. 자, 배우지 1번, 2번, 3번은 그리 중요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요. 4번과 5번 묶어서 볼까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죠. 4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의하자면 X, Y 두 도시 사이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두 도시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의 크기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크기에 비례하죠. 반비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자, 두 도시의 크기에 비례해서 배분됩니다. 틀렸고 5번요.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따라지만 만약 X 도시가 Y 도시보다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작은 Y 쪽은 더 가깝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8번과 19번이 이제 계산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 계산 문제 여러 문제 푸는데요. 원래는 이 계산 문제를 집중해야 됩니다. 원래 확률이 꽤 높아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